제가 아들이기는 했어요. 7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저는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 드시고 싶은 거 드시라고, 아프면 병원도 가시라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시라고. 그렇게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빠진 달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월급이 줄어도, 제가 아파도, 통장이 비어도 부모님 생활비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쓰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던 날, 어머니가 병원비가 좀 부족하다고 하셨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숨 한 번 고릅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데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말로 꺼내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묻어둬봤자 결국 저만 썩더라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처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둘째입니다. 형이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형이 중심이었고 저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더 크니까, 형이 장남이니까. 그런데 조금씩 크면서 그게 나이 차이가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겁니다. 그날 저는 미술 시간에 만든 종이꽃을 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 학교 내내 손에 꼭 쥐고 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계셨고 형이 학교에서 싸웠다는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잠깐, 저리 가 있어.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꽃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꺼내보니 다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남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구겨진 종이꽃, 방문 너머로 들리던 어머니 목소리, 우리 큰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형이 저를 때린 날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였는데 이유도 별거 없었습니다. 제가 형 방에서 만화책 하나 꺼내봤다가 형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머리를 한 대 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형한테 허락받고 꺼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 물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맞을 만했네. 그게 끝이었습니다. 형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아버지는 TV를 켰고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맞을 만했다. 그 말이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모릅니다. 형이 원하는 건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다면 받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사줬고 학원을 바꾸고 싶다면 바꿔줬습니다. 저는 뭔가 해달라고 하면 돈이 어딨어? 필요해? 알바해서 사. 형은 이럴 때 안 썼어. 형은 형이니까, 장남이니까, 집안의 기대를 받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거기 있는 둘째였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심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상담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계속 의심한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잘해주고, 더 많이 참고, 더 열심히 살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나도 인정받겠지. 그 마음이 평생을 따라왔습니다. 결국엔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그 마음이 결국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고3이 되던 해 집안에서는 형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형은 그때 이미 재수 중이었는데 아버지는 형이 꼭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장남이니까 집안을 이끌어야 하니까 과외도 붙이고 독서실도 끊어주고 형이 원하는 건 다 해줬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취직하는 게 낫지 않겠어? 빨리 돈 버는 게.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했습니다. 취직, 빨리 돈 버는 게. 그 말이 뭔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투자할 돈이 없다. 형한테 다 쓰이고 나면 내 차례는 없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저를 더 불지폈습니다. 포기가 되질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주말엔 카페 알바. 학교 끝나면 바로 뛰어갔고 자정 넘어서 돌아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서류를 혼자 찾아봤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장학금 될 만한 데는 다 알아봤습니다. 수능 보는 날 아침, 어머니는 형 응원하러 형 학교 앞에 갔습니다. 형이 그 애 삼수를 했거든요. 저는 혼자 밥 먹고 혼자 버스 탔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잠깐 하늘을 봤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적고 있지만
그날 혼자 걸어 들어가면서 솔직히 좀 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취직하라고 했던 그 입에서 형한테 쏟아붓던 기대의 절반도 못 받은 제가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의 반응은 조용했습니다. 붙었어? 그게 다였습니다. 형은 그 해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고 제 합격은 그 어두운 공기 속에서 그냥 조용히 묻혔습니다. 대학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집에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알바비로 등록금 냈고 학자금 대출로 나머지 채웠고 기숙사 들어가서 밥값도 줄였습니다. 방학 때 집에 가면 형은 항상 집에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 중이라고, 곧 뭔가 될 거라고. 어머니는 형 밥 차려주고 아버지는 형이 뭔가 필요하면 해줬습니다. 저는 며칠 있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졸업하던 날 저 혼자였습니다.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형이 새로 시작한 장사 관련해서 부모님이 형이랑 어딜 가야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사모 쓰고 졸업사진 한 장을 혼자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울고 싶어집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외로운 웃음인지 사진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새겼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집에서 벗어나겠다. 반드시 나만의 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때 더 이상 이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 그 다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졸업 직후 저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100군데 넘게 썼습니다. 면접을 수십 번 봤습니다. 떨어지면 다시, 떨어지면 또 다시. 그리고 입사 통보를 받은 날 저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서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쁘기도 했는데 동시에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축하해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그냥 껐습니다. 형은 그동안 직장을 여러 번 옮겼습니다. 오래 다닌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치킨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창업 비용을 대줬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엔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엔 순대국밥집, 그것도 접었습니다. 그 다음엔 온라인 쇼핑몰, 그것도 잠깐 했다가 접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도왔습니다. 돈도 보탰고 몸도 보탰고 기다려줬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말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형은 왜 저렇게 해도 돼요? 형은 실패해도 왜 항상 도와줘요? 그런 말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꺼냈다가 뭔 소리를 들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이 더 힘드니까. 형이 장남이니까. 너는 잘하잖아. 잘한다는 말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잘하니까 내버려둬도 되고, 잘하니까 챙기지 않아도 되고, 잘하니까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릴 때의 서운함이 다 없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뭔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이라는 거 압니다. 저를 두 번째로 만든 사람들한테 왜 효도하고 싶은지. 근데 그게 자식 마음인가 봅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그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안 도와줄 수가 없더라고요. 취직하고 자리 잡은 뒤 저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보냈습니다. 처음엔 30만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이 많지 않을 때라. 그러다 월급이 오르면서 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나중엔 70만 원. 7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사할 때도 보냈고, 제가 아파서 병원비 많이 나온 달에도 보냈고, 연봉이 삭감됐던 그 해에도 보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지금 돌아보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서였을 수도 있고, 그냥 그게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형은 계속 뭔가를 시작하고 접었습니다. 그때마다 집안에 소란이 있었고 저는 그 소란에서 빠져 있으면서도 어딘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또 실패했겠구나. 부모님이 또 도와주셨겠구나. 그래서 또 어렵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생활비를 더 올리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만큼은 불편하지 않으셔야지. 그 마음이었습니다.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 얘기를 했고 아버지는 뉴스 얘기를 했습니다. 잘 지내지? 응, 잘 지내요. 밥은 먹고 다니지? 먹어요. 그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서운한 얘기, 어릴 때 얘기, 왜 그러셨냐는 얘기 한 번도 꺼낸 적 없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밥 먹고 돈 보내고 그게 저와 부모님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믿었습니다. 내가 매달 보내는 이 돈이
부모님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드시는데 쓰이고 있다고. 아버지가 병원 가야 할 때 쓰이고 있다고. 그 믿음 하나로 7년을 버텼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쪽으로 이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들어가셨다고. 저는 바로 짐 싸서 내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수척하셨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지금 검사 중이야. 괜찮을 거래. 그러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좀 모자라서.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라. 어머니가 직접 저한테 병원비 얘기를 하신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보내드린 돈은요? 어머니가 잠깐 굳으셨습니다. 그게 많이 모였잖아요. 7년이면. 어머니가 눈을 내리까르셨습니다. 그게 내 형이 좀 많이 힘들어서.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한테 다 들었습니다. 제가 매달 보낸 돈을 부모님은 생활에 쓰지 않으셨습니다. 최대한 아끼면서 버티셨습니다. 당신들끼리 모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형한테 갔습니다. 치킨집 열 때 보탰습니다. 순대국밥집 적자 났을 때 메꿨습니다. 형이 카드빚 생겼을 때 갚아줬습니다. 형 가족 생활비도 보탰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형이 워낙 힘드니까 가정도 있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형광등 불빛, 멀리서 들리는 의료기기 소리, 머릿속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7년, 평균 50만 원씩만 잡아도 4,200만 원, 4,200만 원이 형한테 갔습니다. 제 돈이, 제 야근이, 제 아팠던 달도, 이사하던 달도, 삭감됐던 달도 빠짐없이 보낸 그 돈이 형한테. 저는 그때 왜 울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느껴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퇴원하시고 형도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형은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밥을 몇 숟갈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 7년 동안 제가 보낸 돈 얘기요. 형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가 밥그릇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이 더 힘들어서 그랬다.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저는 뭐였어요? 형이 힘들면 형 주면 되고, 저는 잘 되니까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형이 저를 때려도 제가 잘못한 거고, 형이 원하면 다 해주고, 저는 취업이나 하라고 하고, 제가 혼자 알바해서 대출 받아서 졸업식도 혼자 갔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번이라도 자식이었던 적 있었어요? 형이 그때 말했습니다. 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말에 저는 진짜 무너졌습니다. 유난, 7년이 유난이고, 어릴 때의 기억이 유난이고, 오늘 이 눈물이 유난이라고. 형은 그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들립니다.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다 터졌습니다. 구겨진 종이꽃, 맞을 만했다는 아버지 말, 혼자 탄 졸업식 날 버스, 아무도 없던 시험장, 삭감된 월급에도 보냈던 그 달, 그게 다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탁 앞에서,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잠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을 나왔습니다.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3시간 동안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도로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빨개서 그랬을 겁니다. 집에 오자마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 부모님 계좌로 가는 이체, 매달 1일 오전 9시. 그걸 해지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또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왜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그 뒤로 연락이 줄었습니다. 어머니가 몇 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짧게 통화했습니다. 형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연락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잘 지내지? 마침표였습니다.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 그게 또 마음에 남았습니다. 잘 지내지. 확인도 아니고 물음도 아니고 그냥 잘 지내지. 한동안 저는 제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허무했다가 또 어느 날은 그냥 멍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그 식탁 장면이 떠오르고 잠이 들려다 형이 그 말이 생각나고 유난히야 그 말이 박혀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가족 얘기를 꺼내면 그래도 부모님인데 형도 나름 힘들었겠지. 가족이잖아. 그런 말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지금 당장은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냥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삭혔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다는 게 다 괜찮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그 감정들이 예전처럼 칼날 같진 않다는 뜻입니다. 무뎌졌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조금 무뎌졌습니다. 부모님과 관계는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통화합니다. 가끔 명절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릅니다. 기대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엔 나를 챙겨주시겠지. 이번엔 고맙다고 하시겠지. 이번엔 달라지셨겠지. 그런 기대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습니다. 그게 조금 편해졌습니다. 조금. 형과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마주치면 인사는 합니다. 밥은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형에게 그날 제 눈물은 유난이었을 테니까 돈은 더 이상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사실지, 괜찮으실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가 보내지 않아도 부모님은 삽니다. 원래도 아껴서 사셨으니까. 그리고 형도 어떻게든 삽니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가 생기면 어떻게든 버팁니다. 제가 없어도 다들 삽니다. 그걸 알고 나서 죄책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는 효도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돈을 보냈으니까 그게 자식의 도리라고, 그게 어릴 때의 서운함을 극복한 모습이라고, 그게 어른이 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효도를 한 게 아니라 여전히 인정받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이렇게 챙기면 나도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구겨진 종이꽃을 들고 서 있던 그 마음 그대로 40대가 돼서도 그 아이가 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난 순서가 평생의 무게를 결정하는 집이 있습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받는 사람이 있고 둘째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다들 마음속으론 알면서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그 말에 눌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게 끊어낸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증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챙기는지, 내가 얼마나 버텨냈는지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40대가 돼서 처음 배운 겁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당신이 받은 감정은 유난이 아닙니다. 당신의 서운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혼자 짊어진 건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가장 오래된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는 말해도 됩니다. 저처럼 늦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괜찮게, 저답게,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차라리 아버지 따위 없는 게 나아요.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베란다 밖에서 창문 너머로 들여다본 제 집 거실에서 제 가족은 제가 없어진 이후로 처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제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가족을 짓눌러 왔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이었고 어머니는 부업으로 남의 집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형제가 5이었는데 저는 둘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고픔이 뭔지 알았고 남들 앞에서 주눅 드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더 다니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학비를 댈 형편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 한 구석이 단단하게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안에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17살에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공사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어깨가 빠질 것 같은 무게를 하루 종일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밥을 못 먹는 세계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프다는 소리를 하면 짐이 된다는 것을. 그 공사판에서 저는 5년을 보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여름이면 온몸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인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기술을 훔쳤습니다. 타일 붙이는 법, 배관 연결하는 법, 전기 배선 기초시키지 않아도 배웠습니다. 일이 끝난 밤에도 남아서 봤습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절대 굶지는 않는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25이 되던 해에 저는 소규모 인테리어 팀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2명이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작은 주택 수리, 도배, 화장실 공사 큰일은 아니었지만 성실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이 늘었습니다. 저는 견적보다 더 잘해줬고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마쳤습니다. 그게 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내를 만났습니다. 동네 친구 소개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었지만 그날은 더 없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하길 그때 제가 너무 긴장해 보여서 안쓰러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년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가족이 돈 때문에 주눅드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내 아이는 학교 못 가는 일 없게 하겠다고. 그 다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 안에 빠져있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던 것이 돈을 버는 것과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저는 더 일에 매달렸습니다. 팀원이 늘었고 일이 커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사도 들어왔고 상가 인테리어도 맡게 됐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현장이 급하면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분만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아이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잘했어. 그게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아내에게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니었을 텐데. 아들이 자라면서 저는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방식으로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위험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것. 그게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은 아내가 했습니다. 밥도 빨래도 청소도 아이 학교 준비도. 저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뉴스를 보고 잠을 잤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바깥에서 고생을 하니까 집에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말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혼자 병원을 다녀왔다고, 너무 지쳤다고. 저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밖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집에서 애 하나 보는 게 뭐가 힘들어. 아내는 그 뒤로 힘들다는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엄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혼을 냈고
말대꾸를 하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게 버릇을 잡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도 그렇게 저를 키웠고 저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기대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몹시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 거야? 아들은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반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건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포기였습니다. 아버지한테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어린 마음이 이미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아이들 학원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차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해도 말이 없었고 잠자리도 갑방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는 집이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뿌듯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내 아들이 대학에 갔다는 것이. 밥을 사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알아서 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은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먼저 어디 들어가서 배워야지.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부딪히는 이유가 됐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처음 2년 동안은 그럭저럭 굴러갔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재고가 쌓이고 매출이 줄고 직원 월급도 빠듯해졌습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건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금 사업이 많이 힘든데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몇 달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말을 자르듯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내가 뭐라 했어? 처음에 취업부터 하라고 했잖아. 내가 결정한 거 내가 책임져야지.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실망이 아닌 무언가가. 오래 쌓인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날 밤 우리는 크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누가 뭘 도와줬어? 혼자 다 했어. 혼자. 너는 그것도 못하냐? 아들이 받아쳤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말만 했잖아요. 혼자 다 했다고. 그러면서 정작 가족한테는 뭘 해줬어요? 돈 벌어다 준 거 아니야. 그게 다예요. 그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족이에요? 말들이 폭발했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있어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교 행사 한 번 온 적 있어요? 운동회 날 온 적 있어요? 내가 상 받던 날 아버지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현장이었잖아요. 항상 매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제 와서. 힘들 때 찾아오면 그게 다 네 책임이라고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야 했는데, 소리를 질러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말이 존재했는데 누군가 드디어 입 밖으로 꺼낸 것처럼. 저는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작은 가방 하나를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통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복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게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 몇 달 동안 떠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텔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싼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누우면 천장이 코앞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 밥을 해결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컵라면, 가끔 김밥. 집에서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그 방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공사판에 있을 때는 몸이 너무 고돼서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키울 때는 다음 현장, 다음 계약, 다음 목표만 보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피곤했습니다.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서는 달아날 곳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라 바깥 날씨를 볼 수는 없었지만 복도 끝 환기창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래전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가을 운동회였습니다. 아내가 며칠 전부터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전에만 잠깐 와도 된다고. 아들이 달리기에 나간다고. 저는 그날 아침 현장에서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재 문제였습니다. 현장에 가야 했습니다. 운동회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들 얼굴을 봤을 때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땠냐고 물었고 아들은 그냥요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렇지도 않게 잠들었습니다. 그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현장이 급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 고시원 방에서 그 기억이 올라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날 아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기억 속의 그 얼굴, 그냥요 라고 대답했던 그 표정, 그게 실망이 아니라 이미 체념해버린 얼굴이었다는 걸. 또 다른 기억도 왔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케이크가 있었는데 초가 이미 다 꺼져 있었습니다. 아내 혼자 치운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늦게 먹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 기다리다 먹었어요. 저는 그냥 먹지 왜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면대로 갔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뭔가가 가슴 안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지, 아들이 얼마나 기다렸을지, 그리고 제가 한 말이 그 기다림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또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말했습니다. 배가 자주 아프다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혼자 가봐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갔습니다. 다행히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내가 병원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저는 그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고시원 방에서야 비로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밥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는 것, 돈이 아니라 손을 잡아주는 것, 생활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저는 그것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좋은 가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으니까, 집을 샀으니까, 아이들 학원을 보냈으니까. 하지만 그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킨 게 아니라 가족을 눌러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니,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집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내는,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집 쪽으로 가봤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근처를 지나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점점 그 아파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얼굴로 들어가나, 뭐라고 말하나, 저를 반기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발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을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베란다 쪽으로 돌아서 창문을 통해 거실이 보이는 위치에 섰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 9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인지 핸드폰인지.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웃음이었습니다. 아들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보며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없던 분위기였으니까. 저녁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웃는 일이 언제 있었나.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과 뭉개진 소리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번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같았습니다. 몇 달째 연락도 없는데 라는 말도. 저는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래도 하지만 그 다음 아들의 말이 들렸습니다. 뭉개졌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차라리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어진 말들.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없어지면 재산이라도 남기잖아. 베란다 앞에 서 있던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재산. 저는 그 집에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산이었습니다. 없어지면 남겨질 무언가. 살아있을 때는 불편한 존재. 사라지면 차라리 쓸모 있어질 것. 그게 평생 제가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던 것들의 결과였습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찬벽이 등에 닿았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느껴졌습니다. 너무 많이. 평생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울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차가운 베란다 앞에서 혼자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어났을 때는 다리가 저렸습니다.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냥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저 없이도 충분하니까. 아니, 저 없이 더 잘 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마디는 해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창문 밖에서 들은 채로 그냥 사라지면 평생 이 장면만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문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이 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들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 없어지는 게 좋겠지.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뭐였냐? 짧은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물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제가 혼자 그 고시원 방에서 2달 동안 돌아봤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3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미 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부엌 식탁이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와 저만 남았습니다. 밥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차를 끓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저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에 뭔가가 목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잠시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 2글자가 20년 이상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나눠본 적 없는 대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저도요였는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었는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벽에 혼자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던 날들, 제가 현장에 있는 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웠던 날들, 제가 집에 와서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있는 동안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던 밤들, 저한테 힘들다고 말했다가 핀잔만 들었던 날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그 사람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이 지치게 했는지를 저는 그날 밤에야 겨우 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새벽 내내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과를
하면 되는 것인가? 다시 돌아와서 잘 살면 되는 것인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창문 너머로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웃던 그 모습, 저 없이 편안했던 그 분위기, 그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진짜였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한 번도 그 공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안함, 안정감, 그냥 같이 있어서 좋은 느낌. 저는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있으면 긴장이 왔습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비위를 맞춰야 했습니다. 아내는 밥을 차려야 했고 아들은 조용해져야 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제가 없으면 편안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으면 더 좋아지는 게 없어. 나도 알고 당신도 알잖아. 아내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늦게 알았어.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집은 제가 평생 지키려 했던 집이었습니다. 제가 땀 흘려번 돈으로 사고 유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안에서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이었고 생계 책임자였고 공급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 온기, 이야기,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을 저는 한 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게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저는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만큼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에 나가던 것도, 손이 부서지도록 일했던 것도, 몸이 아파도 쉬지 않았던 것도 다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틀린 방식이었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상대가 받았다고 느껴야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받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 방식의 강요였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은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어딘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때 물어보십시오.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믿는데 가족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불편하다면 이미 균열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처럼 베란다 밖에서 창문 너머의 웃음을 바라보게 되기 전에, 저처럼 재산이나 남기면 되잖아라는 말을 듣게 되기 전에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즘 어때? 그 한마디가 제가 평생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